야, 늙은이 귀 먹었어. 이달 자릿세 내놓으라고.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오후 4시에 활기찬 공기를 찢고 들어왔다. 학교가 끝나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제잘거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과 달콤하고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가득하던 작은 가게 안.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작은 옹기였다. 초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 이 작은 분식집은 이름 그대로 동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 주인장 김철민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늘 깨끗하게 세탁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언제나 온화했다. 철민은 500원짜리 어묵꼬치와 1000원짜리 컵떡볶이를 팔았다. 주머니가 가벼운 아이들에게 이 가격은 축복과도 같았다. 그는 묵묵히 컵을 닦거나 어묵 국물을 리필해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동네의 친근한 아저씨였다. 오늘도 그는 방금 삶아낸 떡볶이를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젓고 있었다. 그 평화는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딸랑 하고 경쾌하게 울려야 할 종소리가 비명처럼 울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마동철이었다. 그는 덩치에 맞지 않게 꽉 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셔츠기 사이로 뱀문신이 흉측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는 이 구역에 새로 나타난 쇠송곳니파라는 사채업자이자 갈취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 마동철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가뜩이나 좁은 가게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의 뒤를 따른 2명의 부하는 마르고 신경질적인 인상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아이들이 있는 좁은 실내에서 그것은 명백한 금기 사항이자 도발이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달콤한 떡볶이 냄새와 역겹게 뒤섞였다. 여기 꼬맹이들 많네. 젠장. 담배 맛 떨어지게. 부하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마동철은 그 말을 무시한 채 가게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조리대와 그 뒤에 서 있는 김철민에게 고정되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떡볶이를 입에 물고 굳어버렸다. 몇몇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마동철은 근처에 있던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벽에 부딪혔다. 아이들이 일제히 어깨를 움츠렸다. 시끄러워. 애새끼들이.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는 조리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바로 그때 첫 번째 대사가 터져나온 것이었다. 야, 늙은이 귀 먹었어. 이달 자릿세 내놓으라고. 김철민은 천천히 나무 주걱을 내려놓았다. 그는 끓고 있는 떡볶이 냄비에서 시선을 들어 마동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평온했다. 그는 먼저 아이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얘들아, 오늘은 그만 먹고 집에 가자. 아저씨가 내일 더 맛있게 해줄게. 아이들은 망설였다. 돈을 내야 하는지, 그냥 가야 하는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철민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가. 얼른. 그제야 아이들은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나 겁먹은 눈으로 조폭들을 피하며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가게 안에는 순식간에 철민과 3명의 불청객만 남았다. 정막이 찾아왔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라 시끄러웠지만 가게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마동철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공포와 즉각적인 복종을 원했다. 영감탱이가 내가 말하는데 딴청이야. 그가 조리대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찰박 하고 어묵 국물이 튀었다. 철민은 행주를 들어 튄 국물을 닦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매일 하는 일과 중 하나인 것처럼. 손님, 여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구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안을 분명하게 울렸다. 손님 하 마동철이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누가 손님이야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그는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땀에 전 낡은 티셔츠, 밀가루가 묻은 앞치마, 전형적인 힘없는 서민의 모습이었다. 얕잡아 보기에 완벽한 대상이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 이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 보호비라. 철민이 낮게 읊조렸다. 이 동네는 조용합니다. 보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고 말고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영감. 마동철이 비웃었다. 우리가 정하는 거지. 쇠송곳잎아 모르나. 우리가 이 동네의 새 질서야. 넌 그냥 닥치고 돈이나 내면 돼. 그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다. 한 달에 50만 원. 그럼 내 낡아 빠진 가게도 아까 그 코올리개들도 우리가 보호해주지. 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돈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이들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이 대답은 마동철을 격분시켰다. 그는 동네 상인들에게서 이런 식의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보통은 그의 문신과 덩치만 봐도 겁에 질려 돈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떡볶이 파는 늙은이는 두려워하기는커녕 경고를 하고 있었다. 이 노친네가 진짜 미쳤나. 마동철의 부하 중 하나가 나섰다. 형님, 저 영감 눈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닥쳐. 마동철이 부하를 제지했다. 그는 이런 말 안 듣는 인간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공포는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 그는 조리대 위로 손을 뻗어 뜨거운 어묵꼬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지시겼다. 이게 네가 버는 돈인가? 고작 이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김철민의 앞치마 멱살을 움켜쥐었다. 매캐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철민의 얼굴에 확 끼쳤다. 좋게 말할 때 들어. 영감. 내까지 떡볶이 장사가 뭘 안다고 깡을 부령. 이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약해 보이는 상대를 골라 모욕하고 위협하고 경미한 폭력을 가한다. 상대가 노인, 여자,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들은 더 오만해졌다. 그들은 김철민을 늙고 힘없는 분식집 주인이라는 틀에 가둬놓고 판단했다. 냄새나는 떡볶이나 팔면서 내가 군대라도 갔다 왔냐 아니면 뭐 운동이라도 했어. 마동철이 조롱하며 그를 흔들었다. 그냥 무릎 꿇고 돈 내겠다고 빌어.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줄게. 주변 상점의 주인들이 멀찍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훔쳐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할 용기도 내지 못했다. 쇠송곳잎파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철민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마동철의 손에 잡힌 채 그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철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순간 철민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온화함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폭풍우를 겪고 난 뒤에 고요한 바다와 같은 깊고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그 눈빛은 상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철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 손 놓으시죠. 마동철은 순간 움찔했다. 상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위압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존심이 상했다. 이 영감이 진짜. 그는 멱살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철민을 끌어당기려 했다. 내 놈이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그것이 마동철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의 손이 철민의 몸을 당기는 순간 철민은 더 이상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마동철 쪽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동시에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올라와 마동철의 손목을 잡았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해서 마동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철민의 손은 뜨거운 냄비를 잡고 수천 번 떡볶이를 저어온 투박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 마동철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수년간의 훈련으로 단련된 강철 집게가 되었다. 그는 마동철의 손목 관절, 정확히는 척골과 요골 사이의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마동철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멱살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다. 고통은 손목에서 시작해 팔꿈치를 타고 어깨까지 치솟았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지만 신경 다발이 짓눌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다. 그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철민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두 부하가 이 광경에 당황했다. 형님이. 이 새끼가. 철민은 여전히 마동철의 손목을 쥔 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가게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폭력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라 이거 안 놔. 마동철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다른 쪽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민은 마동철의 손목을 잡은 채 그대로 비틀며 그의 몸을 조리대 쪽으로 밀어붙였다. 마동철의 거대한 덩치가 균형을 잃고 조리대의 가슴을 쳐박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가 아끼는 정장 재킷 위로 붉은 떡볶이 소스가 튀었다. 모든 일이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밖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두 부하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거대한 보스가 고작 떡볶이나 팔던 늙은 아저씨에게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압당했다. 철민은 여전히 마동철의 손목을 꺾은 채 등 뒤에서 누르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당장 꺼지십시오. 마동철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떡볶이 소스가 끓는 소리 사이로 스며들었다. 두 명의 부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님이, 그것도 이 구역에서 가장 무자비하다고 알려진 마동철이 깡마른 분식집 주인에게 팔목이 꺾인 채 조리대에 처박히는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뭐야. 이 새끼가. 신경질적으로 마른 부하 하나가 뒤늦게 소리쳤다. 그는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리대 위에 있던 뜨거운 떡볶이 집게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무기로서 우스꽝스러웠지만 그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위협이었다. 형님한테서 손 안 떼 죽고 싶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철민은 마동철을 누른 채 그저 고개만 돌려 집게를 든 부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집게 내려놓으시죠. 그 목소리는 경고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듯했다. 다른 부하가 마동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철민의 시선이 그에게 옮겨가자 발을 떼지 못했다. 그 기세에 눌린 것이다. 평범한 가게 주인의 기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맹수의 영역을 침범한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와도 같았다. 마동철이 고통을 참으며 몸을 비틀었다. 이 개자식이. 내 놈들 뭐해. 저 새끼 팔을 부러뜨려. 형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두 부하는 망설였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방금 전의 영감이 아니었다. 김철민은 마동철의 팔목을 잡은 손에 힘을 살짝 풀었다. 그리고 그를 뒤로 거칠게 밀쳐냈다. 마동철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가게 중앙의 작은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졌다. 떡볶이 소스로 범벅이 된 그의 비싼 정장이 엉망이 되었다. 그는 넘어진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철민은 다시 한번 앞치마를 바로잡았다. 그는 여전히 조리대 안쪽에 서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다. 담배 끄고 여기서 나가십시오. 여긴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명예로운 퇴로였다. 하지만 마동철에게 굴욕은 죽음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나 이런 보잘것없는 늙은이에게 당한 굴욕은 그의 얼굴이 고통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새끼가. 그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네가 감히 날 쳤어. 이 구역의 마동철을. 그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내 놈들은 진짜 뭐해. 저 새끼 죽여. 그는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저 새끼 가게 오늘 다 박살 내버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 열렸다. 틈새로 백발이 성성한 얼굴이 나타났다. 옆 가게인 무지개 문방구의 박할머니였다. 그녀는 아까부터 소란스러운 소리에 걱정이 되어 기웃거리고 있었다. 김 사장 괜찮아요.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마동철의 부하 중 하나는 형님에게 제압당한 분노와 망신을 풀 대상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박할머니는 완벽한 대상이었다. 아, 씨발 재수 없게 엿보고 지랄이야. 부하가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박할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썩 꺼져. 이 노망난 할망구야. 부하는 그대로 할머니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악박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문방구 앞에 진열해 둔 공책 더미 위로 넘어졌다. 이것이 선을 넘는 순간이었다. 김철민의 몸이 반응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던 그의 인내심은 자신보다 약한 노인이 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조리대 안에 있던 그의 몸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밖으로 튀어나왔다. 내 놈은. 철민은 할머니를 밀친 부하에게 바로 접근했다. 부하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 찰나의 순간 철민의 손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그를 가게 안으로 마치 종이장처럼 끌고 들어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하가 바닥 타일에 등을 쳐박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다. 집게를 들고 있던 다른 부하가 멍하니 서 있자 철민은 그에게 다가갔다. 부하는 겁에 질려 집게를 휘둘렀다. 철민은 그 팔을 가볍게 쳐냈다. 탁 소리와 함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다. 철민은 부하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따기가 아니었다. 부하는 그 자리에서 두 바퀴를 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제 가게 안에는 김철민과 넘어진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마동철. 단둘만 서 있게 되었다. 김철민은 쓰러진 부하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넘어진 박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 새끼가. 바로 그때 굴욕감에 이성을 잃은 마동철이 뒤에서 철민을 덮쳤다. 그는 철민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우려 했다. 하지만 철민은 이미 그의 접근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리는 대신 팔꿈치로 마동철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철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동철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끓고 있는 떡볶이 냄비 바로 위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곳까지 끌고 갔다. 마동철은 뜨거운 열기에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노인에게 손을 대 철민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 낮고 차가웠다.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휘둘러 그는 마동철을 떡볶이 냄비에서 떼어내 다시 한번 바닥에 내리꽂았다. 마동철은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철민은 넘어져 있는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할머니, 그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박 할머니는 벌벌 떨며 고개만 끄덕였다. 저 사람들. 김 사장.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경찰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철민은 할머니를 문방구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는 아주 천천히 가게 안으로 몸을 돌렸다. 마동철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부하 2명이 완전히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김철민이 떡볶이 국물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공포가 그의 분노를 집어삼켰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동철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마동철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말라고. 그는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접이식 칼이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네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건 못 막을 거다. 하지만 철민은 칼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는 마동철이 아니라 그가 든 칼날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성을 잃은 마동철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죽어. 바로 그 순간 김철민은 더 이상 분식집 사장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수천 번 반복한 훈련의 기억을 되찾았다. 그는 칼날을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왼팔로 칼을 휘두르는 마동철의 팔을 막아내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었다. 우드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마동철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철민은 그의 꺾인 팔을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날로 그의 목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마동철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가게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떡볶이 냄비만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철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떡볶이 소스와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조리대로 돌아가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었다. 그때 마동철이 정신을 잃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다. 너 대체 누구냐? 무슨 짓을? 철민은 손을 씻다 말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마동철은 바닥에 쓰러진 채 마지막 남은 의식의 끈을 붙잡고 있었다. 피와 떡볶이 소스가 뒤범벅된 얼굴로 그는 간신히 물었다. 너 대체 누구냐? 무슨 짓을? 김철민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그는 더 이상 분식집 주인의 온화함을 연기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끓는 냄비의 증기처럼 낮고 뜨거웠다. 나는 내놈 같은 쓰레기들이 감히 아이들 앞에서 손댈 수 없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땀에 젖어 목에 달라붙은 낡은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셔츠 안쪽에서 그의 거친 피부와 대조되는 낮고 극hin 금속 조각 2개가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은색 인식표, 군번줄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병천사기 예비역 중사 김철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내놈들이 늙은이라고 불렀던 이 손은 내놈들의 머리통보다 더 많은 수류탄을 던졌고 내놈들이 평생 만져볼 총보다 더 많은 총을 쐈다. 김철민은 더 이상 구부정하게 서 있지 않았다.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어깨는 떡 벌어졌다. 비록 낡은 티셔츠와 밀가루 묻은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그가 서 있는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수만 번의 제식 훈련과 실전으로 다져진 무적 해병의 기본 자세였다. 방금 전까지 떡볶이를 팔던 온화한 아저씨는 완벽하게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 나뒹굴던 부하 중 하나가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마동철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김철민이 군번줄을 드러내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마친 포식자였다. 해병대. 남자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 나왔다. 그는 군대를 다녀왔다. 그는 저 눈빛을 알았다. 저 자세를 알았다. 저것은 진짜였다. 동네 양아치들이 흉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자의 눈빛이었다. 가게 밖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던 동네 상인들과 행인들이 숨을 죽였다. 박 할머니는 문방구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작은 온기의 김 사장. 그저 성실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그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하다는 해병대. 그것도 보통 해병이 아닌 듯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동철은 꺾인 팔목의 고통 속에서 해병대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영감이 아니었다. 그는 은퇴한 사자, 잠자고 있던 괴물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는 왜소한 체격의 주인이 어떻게 자신의 거구를 매다 꽂고 두 명의 부하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저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었다. 살상의 기술이었다. 잘못 했습니다. 마동철이 피 거품을 물며 중얼거렸다. 살려 주십시오. 김철민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바닥에 흥건한 떡볶이 소스와 피를 피해 깨끗한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전화번호부를 뒤지지 않았다. 그가 누른 것은 단축번호 1번이었다. 뚜.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넘쳤다. 필승. 김철민이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기와는 달리 군기가 바짝 든 그러나 익숙한 누군가에게 말하는 톤이었다. 이병 김철민. 아니, 예비역 중사 김철민입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잠시 들었다. 대령님, 오랜만입니다. 아닙니다. 잘 지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가게에 쇠송곳잎 파라는 놈들이 좀 다녀갔습니다. 예, 조금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과 동네 어르신이 다칠 뻔했습니다. 김철민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에게 향했다. 마동철은 대령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자신이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놈들은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아니,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령님께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민은 다시 한번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필승. 전화를 끄는 김철민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을 내려다보았다. 경찰은 오지 않을 거다. 그가 낮게 말했다. 대신 내 후배들이 올 거다. 그가 말하는 후배는 동네 건달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해병대에서만 통용되는 피보다 진한 전우애를 나누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동철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차라리 경찰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가게 안의 공기는 핏물과 떡볶이 소스, 그리고 날것의 공포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철민은 전화를 끄는 스마트폰을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세 남자를 마치 가구처럼 무시했다. 마동철은 꺾인 팔목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두 부하는 각각 턱과 무릎을 부여잡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철민은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아까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플라스틱 의자들이 나뒹굴고 떡볶이 집게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이 먹다 남긴 어묵꼬치와 종이컵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는 대신 묵묵히 허리를 숙여 넘어진 의자 하나를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집게를 주워 싱크대에 던져 넣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아까 마동철의 부하가 밀쳐서 넘어졌던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자리였다. 그곳에는 엎어진 떡볶이 접시가 있었고 붉은 소스가 바닥 타일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가 아까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자 철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 붉은 떡볶이 웅덩이가 그의 기억 속 다른 붉은색을 불러일으켰다. 순간 작은 온기에 달콤하고 매콤한 냄새는 사라졌다. 그의 귓가에는 매서운 바람 소리와 거친 파도 소리가 몰아쳤다. 춥고 축축한 냄새, 갯벌의 짠내와 화약 냄새가 섞인 그 지독한 백령도의 기억이었다. 15년 전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 흑룡부대 해병대 특수수색대 29의 김철민 중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무보트 IBS를 타고 있었다. 뼛속까지 스미는 겨울 바다의 냉기가 전투복을 뚫고 들어왔다. 그들 앞에는 가상의 적진,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이 버티고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50m 전원. 침투 준비. 팀장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철민을 포함한 8명의 대원이 차가운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물은 얼음장 같았지만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절벽을 기어올라 가상의 적 레이더 기지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의 곁에는 박 상사, 박진우가 있었다. 철민과는 해병대 입대 동기이자 생사를 함께 넘나든 둘도 없는 전우였다. 철민아, 젠장. 오늘따라 파도가 더럽게 높네. 박 상사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끝나고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생각 간절하다. 조용히 하고 로프나 챙겨. 철민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상사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태연한 농담을 던지는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내였다. 그들은 절벽에 도착했다. 철민이 먼저 앵커를 밟고 대원들이 차례로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거세지고 바람이 그들의 몸을 절벽에서 떼어내려는 듯 미친 듯이 불어댔다. 그때였다. 예상치 못한 돌풍이 박 상사를 덮쳤다. 으악! 박 상사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가 확보했던 암벽의 작은 틈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몸이 허공에 대롱거렸고 그를 지탱하던 것은 오직 철민이 잡고 있던 자일 하나뿐이었다. 철민은 온 힘을 다해 로프를 붙잡았다. 젖은 전투복과 장비의 무게까지 더해져 팔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철민아. 손박 상사가 10m 아래에서 절박하게 외쳤다. 버텨. 진우야 버텨. 철민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박 상사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위와 거센 비바람 때문에 자세가 잡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들의 위에서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교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다. 김 중사. 뭐 하는 건가? 대원 확보 실패 시 즉각 로프를 절단하고 임무를 속행한다. 그게 수색대의 규율이다. 철민은 혼란에 빠졌다. 규율상으로는 전멸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아래에 매달린 것은 단순한 대원이 아니었다. 그의 친구 박진우였다. 조금만 더. 철민이 고함쳤다. 김 중사. 명령 불복종인가? 그의 망설임은 단 몇 초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철민아. 안 되겠다. 박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까지 위험해. 이거 놔라.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박 상사는 허리에 차고 있던 대검을 꺼냈다. 어차피 팔에 감각이 없다. 너희라도 임무 완수해라. 안 돼 진우야. 안 돼. 박 상사는 철민을 올려다보며 평소처럼 씩 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지탱하고 있던 로프를
스스로 끊어냈다. 철민의 손에서 무게가 사라졌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절규하는 것뿐이었다. 진우야, 빗소리와 파도 소리가 그의 절규를 집어삼켰다. 훈련은 중단되었다. 박상사의 시신은 다음 날 아침 차가운 바위 틈에서 발견되었다. 철민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교관은 그가 규율을 어기고 망설였기 때문에 박상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고했다. 해병은 망설이지 않는다. 훈련소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다. 내 망설임이 전우를 죽였다. 김중사. 대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맴돌았다. 그는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무적 해병일 수 없었다. 전우를 지키지 못한 손으로 그는 더 이상 총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전역 지원서를 냈다. 전역 후 그는 세상을 떠돌았다. 공사장 막노동부터 원양어선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박상사의 마지막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속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지금의 가게 자리를 보게 되었다. 초등학교 정문 앞.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그것은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가 잃어버렸던 삶의 모습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전우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아이들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모든 것을 털어 작은 옹기라는 분식집을 차렸다. 그는 떡볶이를 만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난 10년간 스스로를 올감했던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내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전장은 백령도의 절벽이 아니라 이 작은 가게였다. 그의 새로운 임무는 적진 침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저 쓰레기들이 그의 성역을 침범했다. 아이들을 위협했고 박 할머니를 밀쳤다. 김철민의 시선이 백령도의 차가운 바다에서 다시 작은 온기의 바닥으로 돌아왔다. 그는 엎어진 떡볶이 접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그는 박진우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마동철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동철은 그가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몸을 뒤로 빼려 했다. 오지 마. 철민은 그의 멱살을 잡고 아까 부하가 박 할머니를 밀쳤던 가게 입구 쪽으로 그를 끌고 갔다. 내 놈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내 놈이 감히 어르신에게 손을 대. 그는 마동철의 얼굴을 바닥에 쳐박았다. 나는 내 전우를 지키지 못했다. 그가 마동철의 귀에 속삭였다. 그 대가로 나는 내 남은 생을 이곳을 지키는 데 쓰기로 감언. 마동철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 어린 분노와 슬픔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상대하는 남자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굳은 신념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는. 철민이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이 아까 엎어진 아이의 떡볶이 접시로 향했다. 내 성역을 건드렸다. 바로 그때 멀리서 여러 대의 차량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 군용 차량의 소리였다. 철민은 마동철을 바닥에 내버려 두고 일어섰다. 내 후배들이 도착했군.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골목길을 뒤흔들었다. 그 소리는 일반 승용차나 경찰 순찰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축을 울리는 조직적이고 위협적인 굉음이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초등학교 앞 도로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상인들과 행인들은 모두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도로를 꽉 채우며 멈춰선 것은 두 대의 짙은 국방색 군용 지프와 그 뒤를 따른 5톤 군용 트럭이었다. 차량들은 작은 온기 가게 앞을 완벽하게 봉쇄하듯 멈춰섰다. 차량 문에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헌병 MP이라는 단어와 함께 엔카와 독수리가 결합된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세상에, 헌병대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왔어.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동네 시비가 아니었다. 군대가, 그것도 가장 엄격하고 무섭다는 해병대 헌병대가 출동한 것이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지프의 문이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붉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헌병이라 쓰인 헬멧이나 붉은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붉은 모자 레드헤드로 불리는 해병대의 규율 그 자체였다. 선두에 선 것은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대위 계급의 장교였다. 그의 전투복은 먼지 하나 없이 각이 잡혀 있었고 그의 허리에는 권총집이 단단히 매여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헬멧을 고쳐 쓰고 단호한 표정으로 가게 안을 응시했다. 그의 뒤를 따른 헌병대원들은 말 그대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 양아치들의 허세와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훈련되고 통제된 위압감을 발산했다. 그들은 내리자마자 자동적으로 가게 주변을 통제하고 구경꾼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만들었다. 헌병대위는 부하들에게 간단한 손짓으로 명령을 내린 뒤 혼자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을 바삭하고 밟았다. 가게 안.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에 넋이 나가 있었다. 대령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불길했지만 진짜 군대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아는 보호비 갈취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었다. 헌병대위의 시선이 가게 안을 빠르게 훑었다. 떡볶이와 피가 뒤섞인 아수라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여전히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서 있는 김철민.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쥐 죽은 듯이 떨고 있는 3명의 쓰레기. 상황 파악은 1초 만에 끝났다. 헌병대위는 김철민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그는 김철민의 낡은 티셔츠와 앞치마가 아니라 그의 눈과 자세를 보았다. 그는 전화로 이철이 대령 철민의 옛 상관에게서 이미 모든 상황을 브리핑 받았다. 백령도의 전설. 김철민 중사가 민간인 불량배들에게 공격받았다. 당장 가서 선배님을 확보하고 쓰레기들을 정리하라. 헌병대위는 김철민의 3미터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악할 만한 행동을 했다. 그는 두 발을 탁 소리 나게 모으고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필승 해병대 헌병대 일중대장 정지훈 대위 이철이 대령님의 명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이라는 호칭. 현역 대위가, 그것도 헌병대 중대장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분식집 주인에게 선배님이라 부르며 경례를 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동철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니, 무엇을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저 영감은 단순한 예비역이 아니었다.
현역 대령이 직접 부대를 움직이고 헌병대위가 깍듯하게 선배님 대우를 하는 해병대의 전설이었던 것이다. 김철민은 거수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민간인이었다. 대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헌병대위에 팔을 내리게 했다. 정대위, 수고가 많군. 여긴 초등학교 앞일세. 조용히 처리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정대위는 즉각 뒤를 돌아보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뭐 하고 있나 선배님의 가게를 더럽힌 저 폐기물들. 당장 수거해. 수거라는 단어에 훈련된 헌병대원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마동철 일당에게 다가가 경찰처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거나 부상을 걱정하는 따위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거칠게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악팔. 팔 부러졌다고 마동철이 비명을 질렀다. 헌병대원 중 하나가 그의 뺨을 가볍게 툭 쳤다. 조용히 해라. 쓰레기. 여긴 내 놈이 떠들 곳이 아니야. 헌병들은 강력한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목을 등 뒤로 결박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성을 잃은 깡패였지만 진짜 군인의 폭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헌병들은 그들을 개 끌고 가듯 질질 끌고 나가 트럭 짐칸에 쳐넣었다. 타조. 쿵.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세 남자가 짐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한 대가 헌병대 차량 뒤에 조심스럽게 멈춰섰다. 순찰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은 골목을 가로막은 군용 트럭과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피투성이의 남자들, 그리고 가게 앞에서 헌병대위와 대화하고 있는 김철민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저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젊은 순경이 다가와 물었다.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 정지훈 대위가 그를 돌아보았다. 해병대, 헌병대입니다. 군 관련 기밀 사항이니 민간 경찰은 협조만 하시면 됩니다. 군 관련. 이호 저 사람들은 민간인 아닙니까? 순경이 당황하며 물었다. 정 대위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이 자들은 군사시설 인근에서 군 관계자 김철민을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이철이 대령님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서의 서장님께 직접 연락이 갈 겁니다. 현장 보존이나 하십시오. 이철이 대령이라는 이름의 베테랑 경사로 보이는 나이든 경찰관이 젊은 순경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김순경. 됐어. 저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린 그냥 저기 할머니나 진정시켜 드리자. 그는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정 대위는 다시 김철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선배님, 가게 기물 파손 및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저놈들이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만큼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령님께서 불편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시고 조만간 백령도 동기들과 함께 직접 찾아뵙겠다고 전하셨습니다. 됐네. 김철민이 손을 내저었다. 그냥 저놈들이 다시는 이 동네에 발못 붙이게 해주게. 그것뿐이야. 알겠습니다. 저들은 오늘부로 해병대 헌병대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될 겁니다. 정대위가 서늘하게 웃었다. 필승. 정대위가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하고 헌병대원들은 트럭과 지프에 신속하게 탑승했다. 그들이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들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불과 10분 만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가게 앞에는 엉망이 된 작은 온기와 넋이 나간 구경꾼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2명의 경찰관만 남아 있었다. 학교 건너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 선생님이 입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세상에, 우리 학교 앞 분식집 사장님이 대체 누구였던 거야? 김철민은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는 영업 준비 중이라는 팻말을 꺼내 가게 문에 걸었다. 오늘은 장사를 다 했다. 군용 트럭의 진카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낡은 캔버스 천이 바깥 세상의 빛을 모조리 차단했고, 코를 찌르는 것은 짙은 디젤 매연 냄새와 이제는 그들의 몸에서 나는 피 냄새와 공포의 지린내뿐이었다. 트럭은 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 않게 거칠게 덜컹거렸다. 마동철과 그의 2 부하는 짐짝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들의 손목을 결박한 케이블 타이는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은 지금 그들이 느끼는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가장 어렸던 부하의 흐느낌이었다. 형님,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이거 경찰서 아니잖아요. 헌병대가 왜? 다른 부하가 이가 부러진 입으로 중얼거렸다. 그 새끼, 그 영감. 선배님이라 그랬어. 대위가. 그 새끼가 대체. 내 턱. 그는 고통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마동철은 꺾인 팔목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이 3명 중 유일하게 이 상황의 심각성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잡범 생활을 오래 했다. 경찰서 조사는 익숙했다. 하지만 헌병대는 달랐다. 그것은 민간인이 절대 엮여서는 안 될 국가가 독점한 합법적인 폭력 집단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처음엔 분노였다. 고작 분식집 늙은이에게 당했다는 굴욕감. 하지만 지금은 굴욕 따위는 사치였다. 그는 아까 그 헌병대 위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폐기물 수거, 특별 관리 대상. 그 단어들은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리를 의미하는 은어였다. 마동철은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김철민의 눈빛을 다시 떠올렸다. 처음 경고할 때의 그 평온함. 박할머니가 밀쳐졌을 때의 그 차가운 분노. 그리고 자신을 제압할 때의 감정 없는 효율성. 그것은 분노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충을 박멸하는 기계의 움직임이었다. 형님, 우리 죽는 겁니까? 부하가 울먹이며 물었다. 닥쳐. 이 새끼야. 마동철이 고함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그는 생각했다. 대령, 헌병대 중대장을 직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령. 그리고 그 대령이 선배님으로 모시는 분식집 주인. 이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었다. 그는 동네 상인들을 갈취하던 하이에나였을 뿐인데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아니, 사자의 주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때 트럭이 급정거했다. 육중한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트럭은 다시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다. 캔버스 천이 거칠게 젖혀졌다. 눈을 찌르는 밝은 서치라이트 불빛과 함께 헬멧을 쓴 헌병 2명이 진칸 위로 올라왔다. 일어나, 폐기물들.
헌병들은 그들을 발로 차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짐칸에서 땅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밀어 떨어뜨렸다. 그들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다. 마동철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경찰서의 익숙한 간판이 아니었다. 높은 철조망, 충성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새겨진 위병소, 그리고 해병대 JX사단 헌병대라는 섬뜩한 현판이었다. 그들은 진짜 군부대, 헌병대 본부로 끌려온 것이었다. 여기서부터는 두 발로 걷는다. 똑바로. 헌병들이 그들을 재촉했다. 그들은 팔이 뒤로 묶인 채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차가운 복도를 지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취조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지하의 빈 방이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다. 그리고 책상 뒤에는 헬멧을 벗은 정지훈 대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앉아. 정 대위가 명령했다. 마동철 일당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 대위는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툭 던졌다. 마동철, 만 38세, 상해, 공갈, 협박, 불법 채권 추심. 화려하네. 훈장 받아도 되겠어. 대위님. 이건 불법 감금입니다. 우린 민간인입니다. 변호사를. 마동철이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말했다. 정 대위는 그 말을 비웃었다. 변호사 좋지. 물론 부르게 해줄 거야. 그는 마동철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내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지만 여긴 경찰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여긴 네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곳이야. 넌 오늘 그냥 시민을 폭행한 게 아니야. 마동철 씨. 정 대위는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넌 네가 이 나라에서 발 뻗고 잘 수 있게 가상보시 내 가족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차가운 바다에서 피를 흘렸던 영웅을 건드렸어. 그는 서류철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마동철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20대 시절. 검게 그을린 얼굴로 전투복을 입고 씩 웃고 있는 젊은 김철민의 사진이었다. 네가 늙은이라고 불렀던 저분이 김철민 중사님이시다. 정 대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다. 저분은 전설이셔. 네가 오늘 들었던 그 이철이 대령님 있지. 지금 사단 참모장으로 계신 분. 그분이 소위 임관에서 어리바리할 때 실전에서 목숨 구해준 게 저 김철민 중사님이다. 너 같은 쓰레기는 상상도 못할 그런 분이라고. 마동철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건드린 인맥의 실체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군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다. 생명의 빚이었다. 넌 오늘 분식집 사장을 모욕한 게 아니야. 정대위가 서늘하게 말했다. 넌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모욕했어. 그건 몰랐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동철이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다. 살려달라고 정 대위가 차갑게 웃었다. 내 놈의 쇠송곳잎아. 방금 내 놈들 본 거지. 우리 수색대 애들이 진입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대포 통장, 불법 장부, 전부 압수 완료됐어. 내 놈들 조직은 오늘부로 공중분해다. 축하한다. 두 부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의 왕국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지른 상해, 공갈, 모든 범죄, 경찰로 이첩될 거야. 넌 최소 10년은 콩밥 먹게 될 거다. 정대위가 말했다. 마동철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10년이면 10년 뒤에 나오면 돼. 하지만 정대위는 그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근데 그건 경찰서 가서 할 이야기고. 그는 방문 쪽을 턱짓했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들을 끌고 왔던 산만한 덩치의 헌병 2명이 장갑 낀 손을 툭툭 치며 들어왔다. 김철민 선배님께서 오늘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어르신 앞에서 모욕당하셨다. 정대위가 마동철의 어깨를 짚었다. 교도소 가기 전에 내 놈들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고쳐놔야겠지 안 그래. 우리는 경찰과 달라. 우리는 교정이나 교화 같은 거 안 해. 우리는 규율을 가르친다. 정대위는 마동철의 귀에 속삭였다. 지금부터 해병대식 특별 교육을 시작한다. 내 놈들이 오늘 박 할머니를 밀쳤던 그 팔, 그리고 김 중사님의 멱살을 잡았던 그 손. 특히 잘 교육시켜 주지. 안 돼. 안 돼. 마동철의 절규가 콘크리트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나가지 못했다. 밖에서는 오직 헌병들의 절도 있는 구령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그날 밤 헌병대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세 남자는 다시는 두 발로 서서 누군가를 협박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작은 온기 앞 골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소의 모습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는 미묘하게 달랐다. 어제의 소동은 하룻밤 사이에 동네 전체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다. 글쎄, 헌병대 트럭이 왔다니까 진짜 군인들 그 쇠송곳잎한 놈들. 걔 끌려가듯 끌려갔대. 어찌나 고소하던지. 근데 김 사장님, 그 양반이 해병대 전설이라니. 믿어져.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며 수군거렸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굳게 닫힌 작은 온기의 셔터 문으로 향해 있었다. 어제 영업 준비 중 팻말을 건 이후로 김철민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걱정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 문을 바라보았다. 그때 무지개 문방구의 박할머니가 작은 손수레를 끌고 나왔다. 그녀는 어제 김철민이 아니었다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 그녀는 작은 온기의 셔터 문 앞에 멈춰섰다. 그녀의 손수레에는 갓 쪄낸 따뜻한 시루떡 한 접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셔터 문 앞에 조용히 떡을 내려놓았다.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옆집 싱싱 야채가게 주인이 달려 나오더니 아이고, 할머니 저도 하더니 가장 튼실해 보이는 사과 몇 알을 떡 옆에 놓았다. 어제 우리 김 사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놈들 우리 가게에도 와서 행패 부렸거든. 맞아요. 맞아요. 건너편 행복세탁소. 아저씨도 비타민 음료 한 박스를 들고 왔다. 그간 김 사장님이 묵묵히 동네 지켜준 것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하나둘씩 동네 상인들이 자신들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와 작은 온기 문 앞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빵, 음료수, 과일, 심지어
정육점 사장은 곰국거리라며 한우 사골 한 팩을 두고 갔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설이 되어버린 이웃에 대한 존경이자 그동안 그를 평범한 분식집 주인으로만 대했던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오전 10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작은 온기의 셔터 문이 천천히 올라갔다. 김철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제의 살기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평소에 조금은 피곤해 보이지만 단정한 분식집 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깨끗하게 세탁한 새 앞치마를 들고 나왔다. 그는 문 앞에 산처럼 쌓인 음식과 선물들을 보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이게 다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김 사장, 어제 정말 고마웠수. 이 늙은이 때문에 괜히 험한 일 당하고. 아닙니다. 할머니, 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야채가게 주인이 외쳤다. 우린 무서워서 숨어만 있었는데 김 사장님 덕분에 저 쓰레기들 싹 치워졌어요. 오늘 아침에 경찰이 와서 쇠송곳잎파 본 거지 완전히 박살났다고. 두목마동처리는 교도소에서 10년은 썩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철민의 눈이 조금 커졌다. 정지훈 대위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그럼요. 게다가 세탁소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소문 들었어요. 그놈들 헌병대에 끌려가서 해병대식 교육을 아주 호되게 받았다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시는 걸어 다니면서 남 협박할 꼴은 못 될 거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제의 공포 대신 통쾌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김철민을 영웅처럼 바라보았다. 김철민은 그들의 과도한 관심과 칭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떡볶이를 팔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어젯밤 가게를 청소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헌병대까지 부른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1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 그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문 앞에 쌓인 선물들과 자신을 보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백령도에서 그는 전우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곳에서는 이웃들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가 해병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었다. 김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예, 아니, 김 사장님. 대신 철민이 활짝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다. 가게 안은 어제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어묵 국물 냄새가 풍겨나왔다.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떡볶이랑 어묵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오늘은 공짜입니다. 와, 역시 김 사장님이야. 동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김철민은 다시 그의 전장인 조리대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나무 주걱을 들었다. 그의 손은 어제 폭력배들을 제압했던 무서운 무기였지만 오늘 다시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온기 어린 손으로 돌아왔다. 그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지 사흘째. 작은 온기는 완벽하게 일상을 되찾았다. 김철민은 이른 아침부터 어묵 국물을 끓이고 갓 뽑아낸 쌀떡을 양념에 버무렸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김 사장이 아닌 동네의 수호신처럼 대했다. 아이들은 그에게 경례를 흉내냈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간식거리를 사러 오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철민은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떡볶이를 한 주걱이라도 더 퍼줄 뿐이었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 이면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은 쇠송곳니파의 진짜 주인이자 각종 불법 사업을 총괄하는 양 회장의 아지트였다. 본명 양태수. 그는 마동철 같은 거리의 양아치들과는 결이 달랐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고전 음악을 들으며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하는 기업형 조폭이었다. 그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을 흔들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인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동철을 포함한 3명은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이며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헌병대에서 특별 교육을 받은 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첩되었는데 전신 타박상과 팔, 다리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양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래서 내 자금줄 중 하나가 고작 분식집 늙은이 하나 때문에 공중분해됐다는 건가? 그게 회장님, 그자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전직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이며 특수수색대 양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뭐 예비군 훈련이라도 받으러 가나. 군대는 군대에 있을 때나 무서운 거야. 사회에 나오면 총 대신 돈이 법이야. 안 그런가? 김 실장. 김 실장이라 불린 부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그 자의 전화 한 통에 현역 대령이 움직이고 헌병대가 출동했습니다. 마동철의 본거지도 그날 밤으로 시끄러워. 양 회장이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탁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대령 헌병대, 그건 그들의 영역이야. 그들이 내 구역에 와서 내 부하들을 사냥하도록 내버려 둔 건 내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이철이 대령인가 뭔가 하는 작자도 결국엔 옷 벗으면 민간인이야. 감히 내 사업에 손을 대. 양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돈과 폭력으로 이룬 자신의 제국에 군대라는 이질적인 존재가 개입한 것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마동철이가 멍청했던 건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게 아니야. 처리를 못했다는 거지. 시끄럽게 동네방네 소문이나 내고 아마추어처럼 그는 서랍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어떤 파일 하나를 열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감정 없어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우리 유령이 요즘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는 것 같더군. 유령. 그 이름이 나오자 김 실장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양 회장이 고용한 최고의 해결사였다. 전직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 그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마동철처럼 소리 지르거나 협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문제를 삭제할 뿐이었다. 양 회장이 김철민의 가게
작은 온기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태블릿 옆에 두었다. 그 전직 해병이라는 늙은이 시끄럽게 군대를 불렀다지. 그럼 군대가 개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와인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가게가 낡았더군. 가스 누전 사고 같은 게 일어나기 딱 좋아 보여. 김 실장이 숨을 삼켰다. 회장님, 그 가게 초등학교 바로 앞입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밤에 하라는 거야. 이 멍청아. 양 회장이 쏘아붙였다. 가게만 태우는 게 아니야. 그 늙은이 명예롭게 순직할 기회를 줘야지. 가게 안에서 잠들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걸로 깨끗하게. 그는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군인 친구들이 와서 울어줄 수 있게 말이야. 가서 유령에게 전해. 내일 아침 뉴스에서 작은 온기에 따뜻했던 마지막 밤 이야기를 보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땀을 닦으며 방을 나갔다. 양 회장은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해병대. 그는 경멸하듯 중얼거렸다. 총알도 피해가는 놈이 돈은 못 피하고 불은 못 피하는 법이지.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작은 온기가 있는 골목은 깊은 잠에 빠졌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밴이 소리 없이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작업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 그리고 그들 앞에는 왜소하지만 치명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유령이 서 있었다. 유령의 손에는 기름이 담긴 통과 조용한 작업을 위한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굳게 닫힌 작은 온기의 셔터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임무일 뿐이었다. 그는 셔터 문의 자물쇠를 살피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어이, 거기 늦은 시간에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유령의 몸이 굳었다. 소리가 난 곳은 가게 안이 아니었다. 골목길 반대편 어둠 속이었다. 그곳에서 담배 불빛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유령은 재빨리 손을 품 안으로 가져갔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헌병대 복장은 아니었다. 그는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깨와 등은 숨길 수 없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김중사님, 가게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목소리의 주인은 정지훈 대위였다. 그는 비번이었지만 이철이 대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며칠간 사복 차림으로 작은 온기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김철민 선배님은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그 주변을 맴도는 파리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유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상대가 보통 군인이 아님을 직감했다. 군발이. 정대위는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해병대, 헌병대 대위 정지훈이다. 너희들은 불법 침입 및 방화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유령이 차갑게 웃었다. 체포 내놈, 혼자 정대위가 웃었다. 누가 혼자라고 했나. 유령의 등 뒤에서 그들이 타고 온 밴의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밴을 운전했던 부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 나왔다. 그리고 검은색 밴 뒤편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군용 트럭에서 완전 무장한 해병대 헌병 특수임무대 T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유령과 그의 마지막 부하를 순식간에 포위했다. 정지훈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던 것이다. 그는
유령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내 놈들의 회장이라는 작자에게 전해. 여긴 해병대가 지키는 구역이라고. 자정이 넘은 골목길의 공기는 차갑고 팽팽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두 무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쪽은 대한민국 재계의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최고의 해결사, 유령과 그의 팀이었다. 다른 한쪽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움직이는 붉은 명찰의 자부심을 지닌 해병대 헌병 특수임무대 SSGT였다. 유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정지훈 대위와 그 뒤를 병풍처럼 둘러싼 특임대 대원들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 방탄복, 그리고 K1A 소총. 농담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찰 특공대와도 차원이 다른 완전 무장한 군대였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군바리가 내 일에 끼어들다니 실수하는 거다. 유령이 품속에서 손을 빼지 않은 채 마지막 허세를 부렸다. 정지훈 대위는 피식 웃었다. 내 일이 우리 선배님의 가게를 불태우고 그분을 해치는 거였나. 그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내 놈의 회장이라는 작자는 마동철이보다 더 멍청하군. 사자에게 한 번 물렸으면 그 굴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지. 감히 사자의 영역에 불을 지르려 들어. 입 닥쳐. 유령의 목소리가 뱀처럼 스산하게 울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특임대는 최소 8명, 자신을 포함해 3명. 승산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령이었다. 그냥 잡혀줄 수는 없었다. 그는 정 대위가 방심한 틈을 노려 품속의 단검을 뽑아 그에게 던지는 동시에 뒤편의 부하에게 소리쳤다. 차로 튀어. 그러나 그의 손이 품에서 나오기도 전에 정대위의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제 앞에. 퍽. 유령은 자신이 무엇에 맞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의 복부를 강타한 것은 인간의 주먹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임대원의 전투화 앞굽이었다. 그가 숨을 헉하고 내뱉으며 무너지는 순간 다른 2명의 대원이 양쪽에서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쿵.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갈리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의 부하들은 더 비참했다. 차로 도망치려던 놈은 2명의 특임 대원에게 붙잡혀 벤 차량 문에 머리를 처박혔다. 공구 가방을 들고 있던 다른 놈은 K.A 소총 개머리판으로 뒷목을 가격당하고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유령이 단검을 뽑으려던 5초의 시간 동안 그의 팀은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유령은 수십 년간 암흑가에서 쌓아온 자신의 전문성이 국가가 양성한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달으며 의식을 잃었다. 정지훈 대위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린 유령을 내려다보았다. 쯧들. 양 회장인지 뭔지 고작 이런 놈을 믿고 까불었다니.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부 결박해. 아까 그 쓰레기들 있던 방. 아직 따뜻할 거다. 데려가서 대화 좀 나눠. 배우가 누군지, 목적이 뭐였는지 싹 다 불게 만들어. 필승 특임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유령과 그의 부하들을 짐짝처럼 들어 군용 트럭에 던져 넣었다. 정대위는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번호 2번을 눌렀다. 필승 정대위입니다. 예.
대령님, 예상대로 파리들이 접근했습니다. 총 3명, 전원 생포했습니다. 유령이라고 불리는 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대로 이송 중입니다.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이철이 대령의 목소리는 차갑게 분노하고 있었다. 수고했다. 정대위. 그 배후가 양태수라는 자가 확실하군. 감히 해병대가 견고한 구역에, 그것도 김철민 중사님을 직접 노려 살인미수야. 이건 선전포고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대위가 물었다. 양태수는 돈으로 움직이는 놈이야.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고 믿는 놈이지. 그놈의 돈줄을 끊고 그놈의 발을 묶어버려야 한다. 이철이 대령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 정대위는 유령의 입을 열어서 양태수와 직접 연결되는 살인교사 증거만 확보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알겠습니다. 필승. 같은 시각 강남의 펜트하우스. 양태수 회장은 잠 못 이루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가스 폭발 뉴스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김 실장의 절박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령이 당했습니다. 뭐라고? 양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군대였습니다. 헌병대가 아니라 아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유령과 팀원들 전부 잡혀갔습니다. 양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령이 잡혔다고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그칠합니다. 그럴 리가. 그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순간 그의 다른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합법적인 사업체 사장들, 회계사, 그리고 정치권의 뒷배들이었다. 회장님,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양 회장, 검찰이다. 검찰 특수부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양태수 씨.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게. 지금 내 성까지 위험해. 윗선에서 군과 관련된 문제라고. 그 한마디에 양 회장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철이 대령이라는 자가 고작 분식집 하나 때문에 이 정도의 파워를 동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선멸이었다. 도망쳐야 해. 양 회장은 본능적으로 금고로 달려갔다. 그는 현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안은 비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깔끔한 정복을 차려입은 이철이 대령이 2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국정원 혹은 검찰 수사관과 함께 서 있었다. 이철이 대령은 장군이라 해도 믿을 정도의 위엄을 풍기며 양 회장과 눈을 맞췄다. 양태수 씨, 맞나?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양 회장은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이철이 대령이 엘리베이터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양 회장이 떨어뜨린 와인잔 조각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았다. 바삭하는 소리가 났다. 내 놈의 유령은 지금 내 부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누는 중이지.
내 놈이 방화를 지시했다는 자백과 함께 거짓말 증거 이철이 대령이 비웃었다. 내 놈이 간과한 게 있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내 놈이 건드린 김철민 중사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그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그리고 내 놈은 감히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에 불을 지르려 했어. 대령은 양 회장의 어깨를 툭 쳤다. 내 놈의 돈, 내 놈의 인맥. 우리가 지키는 이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가 뒤로 물러서자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양 회장에게 수갑을 내밀었다. 양태수, 살인교사, 범죄 단체 조직, 조세, 포탈, 및 군사안보, 위협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양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그가 늙은이라고 무시했던 한 해병에 보이지 않는 전우들에 의해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한편 작은 온기안, 김철민은 이 모든 소동을 까맣게 모른 채 각에 딸린 작은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몰랐다. 그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 해병대가 그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다. 초등학교 앞 작은 골목은 언제 폭풍이 휩쓸고 갔냐는 듯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작은 온기의 셔터는 매일 아침 정확히 10시에 올라갔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달콤한 떡볶이 냄새로 가득 찼다. 김철민은 다시 과묵하고 인자한 분식집 아저씨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무자비한 무기가 아니라 따뜻한 어묵 국물을 건네는 온기 그 자체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쉬쉬했지만 김철민을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그에게 더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아무도 그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동네 전체가 든든한 보호막을 쓴 것 같았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날 만든 첫 번째 약과를 철민에게 가져다 주었고 야채 가게 주인은 가장 싱싱한 대파를 어묵 국물용이라며 덤으로 얹어 주었다. 그날 오후 가게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로 붐볐다. 아저씨 저 떡볶이 1인분이요. 어묵 국물 더 주세요. 철민은 땀을 닦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 가게 무지개 문방구에 설치된 작은 텔레비전에서 시끄러운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박 할머니와 몇몇 학부모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웅성거렸다. 시청자 여러분,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던 거대 불법 사채 및 범죄 조직 IJ 파이낸셜의 양태수 회장이 어젯밤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여 텔레비전 화면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수갑을 찬 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있는 양태수의 초췌한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국세청은 YJ 파이낸셜 및 관련 유령 회사 10여 곳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 수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양 회장에게 살인교사 및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세상에, 저 사람. 저번에 잡혀간 쇠송곳니파 놈들 진짜 두목이라던데. 어머. 저렇게 높은 사람인 줄 몰랐네. 무서워라. 듣자 하니 군대에서까지 나서서 잡아들였다고 하더라고. 무슨 군사 기밀이라도 빼돌렸나 봐.
학부모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김철민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양태수를 무심하게 한번 쳐다보았다.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몰랐다. 그에게는 그저 자신과 아이들의 평화를 방해하려 했던 이름 모를 적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아이의 컵에 떡볶이를 담았다. 자, 여기. 뜨거우니 조심해. 그의 세계에서 양태수는 이미 삭제된 존재였다. 그 뉴스는 그에게는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의 전장은 오직 이 사평 남짓한 가게, 작은 온기뿐이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며칠 전 헌병들이 들이닥쳤을 때의 긴장감이 어렴풋이 되살아났다. 가게 안으로 2명의 사내가 들어섰다. 그들은 군복이 아닌 값비싸고 단정한 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고든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짧은 머리는 그들이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깊은 눈매에 위험이 서려 있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어서 오세. 김철민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30대 남자가 그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선배님, 정지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는 며칠 전 붉은 헬멧을 쓰고 폐기물 수거를 외치던 그 헌병대위 정지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는 철민의 눈이 흔들렸다. 철이. 형님. 그 중년 남자는 바로 이철이 대령이었다. 15년 전 철민이 해병대를 떠날 때 중대장으로 그를 배웅했던, 그리고 며칠 전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였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이제 대령을 넘어 장군 진급을 앞둔 사단 참모장이 되어 있었다. 이놈아, 가게가 이게 뭐냐. 너무 좁잖아. 이철이 대령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반가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으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래도 냄새는 좋네. 정지훈 대위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대위, 뭐 하나. 앉아. 철민이 턱짓으로 그를 가리켰다. 여긴 부대가 아냐. 손님으로 왔으면 앉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정대위는 당황하며 철민의 맞은편에 각을 잡고 앉았다. 아이들은 이 기묘한 광경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철민은 묵묵히 어묵꼬치 3개와 따뜻한 국물을 그들 앞에 놓았다. 드십시오.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철이 대령은 뜨거운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래, 이 맛이야. 내 놈이 백령도에서 몰래 끓여주던 그 라면 국물 맛이 아직 나네.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가게 한쪽에 붙어 있는 낡은 흑백 사진에 머물렀다. 검게 그을린 젊은 해병 2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김철민과 박진우 상사였다. 진우, 그놈. 이 어묵 국물 한 모금이면 환장했을 텐데. 이철이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차렸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놈이 늘 춥다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아이들한테라도 실컷 퍼주면 그놈도 저 위에서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2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지훈 대위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어묵 국물만 홀짝였다. 침묵을 깬 것은 이철이 대령이었다.
다 끝났다. 철민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해졌다. 내 가게에 불 지르려던 유령이라는 놈. 지금 우리 헌병대 지하에서 자기가 아는 모든 걸 자백했다. 살인 교사 증거 전부 확보했어. 그는 어묵꼬치를 내려놓았다. 내가 TV에서 본 그 양태수. 그놈은 다시는 햇빛 못 볼 거다. 걔가 가진 돈, 인맥, 우리가 지키는 이 나라 법안에서는 아무 소용없었어. 네가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진짜를 건드린 거지. 그는 정지훈 대위를 턱짓했다. 정 대위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철민에게 내밀었다. 선배님, 이것은 쇠송곳잎파 놈들이 파손시킨 가게 기물 변상 및 영업 손실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양태수 회장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입니다. 대령님께서 특별히 선배님의 가게 확장 자금으로 쓰시라며. 봉투는 묵직했다. 김철민은 그 봉투를 보지도 않고 다시 정 대위에게 밀어냈다. 필요 없어. 선배님. 나는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가게, 그리고 내 아이들을 지킨 거야. 이 돈 받으면 내가 그놈들하고 다를 게 뭔가. 그는 이철이 대령을 바라보았다. 형님,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신 이런 일로 군대 동원하지 마십시오. 여긴 제가 있을 곳이고 제 방식대로 지킬 겁니다. 이철이 대령은 철민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 고집불통 새끼.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김중사. 그는 봉투를 거두었다. 알겠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이 돈은 순직한 박진우 상사 이름으로 해병대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 됐나? 철민은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이철이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너한테 감사해야지. 너 같은 해병이 아직 이 땅에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리가 쪽팔려서라도 더 열심히 지켜야지. 안 그래? 그는 철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백령도에서 총 들고 싸울 때나 지금 여기서 떡볶이 주걱 들고 싸울 때나 넌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해병이다. 김철민 중사. 이철이 대령과 정지훈 대위는 말없이 어묵값을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철민이 극구 사양했지만 이철이는 나도 손님이야. 임마. 라며 돈을 밀어 넣었다. 그들이 가게 문을 나설 때 이철이 대령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철민아, 가끔은 너도 좀 쉬어라. 그리고 밥 거르지 말고 필승. 철민은 군대식 경례 대신 깊게 고개를 숙여 그들을 배웅했다. 2명의 현역 군인이 사라지자 가게 안은 다시 아이들의 활기로 채워졌다. 마침 하교 종이 울렸고 수십 명의 아이가 아저씨를 외치며 가게 안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김철민은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푸고 어묵을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양태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유령이 어떤 고문을 받고 있는지 관심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묵직한 쇠 주걱은 더 이상 누군가를 해하는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먹이고 지키고 따뜻하게 하는 그의 새로운 총이었다. 김철민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초등학교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그가 지키지 못했던 전우 박진우의 마지막 미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겹쳐지는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보고 있냐? 진우야, 여기는 내가 꼭 지킨다. 그의 작은 온기는 오늘도 내일도 세상 그 어떤 폭력에도 지지 않을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요새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었다. 카메라가 바쁘게 움직이는 김철민의 뒷모습을 비추다가 천천히 관객을 향해 줌아웃된다. 나레이션이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 통쾌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파괴적인 힘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작은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는 보호의 힘인가요? 우리 주변에는 김철민 중사처럼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